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이 법사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여졌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안건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사찰 내용도 함께 공개하자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국회에서 안전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일부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집단 면역 차질을 우려했고 여당은 백신을 정쟁 대상으로 삼아 불안을 조성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지난 연말에 임명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둘러싼 논란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MB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 그 파장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상임 및 중계방송 관계로 조금 늦게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정면 겨냥하면서 사찰 의혹을 부각시키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사찰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동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위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공세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사찰 문건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국정원을 압박했습니다. 또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책임자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라며 박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용도로 그 자료를 활용했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정치 공작의 부활이라고 반발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후보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어 민주당이 판세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박 후보는 사찰을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안한 불법 사찰 특별법 제정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불법 도청과 노무현 정부의 친인척 사찰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해주면 처리가 좀 편하겠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만드는 방식을 택할지 안 택할지는 더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국정원의 내부 조사를 우선 지켜보기로 뜻을 모았는데 국정원의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풀겠다며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삼권 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반대 12명으로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서면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국회 인준 로비, 부장판사 사퇴 종용, 공보관실 예산 전용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국회 출석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이 무산되자 대법원을 방문해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장이 비위 행위를 한 법관의 탄핵소추 여부 검토가 필요하면 국회에 통보하는 내용이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법관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해 탄핵제도 활성화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상권분립 침해와 대법원장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가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삼권 분립에 맞춰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장이 특정 판사를 찍어가지고 비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가 되니까 탄핵해달라. 뭐 이런 자료를 국회에다 보내도록 하는 이런 법률안은 저는 상권 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상권 분립이나 법관 신분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종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조 처장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내부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안전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지나친 문제 제기가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고, 야당은 불안감을 일으킨 건 고령자 접종 계획을 바꾼 정부라고 맞섰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야당은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백접종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지 좀 의심스럽고 지금이라도 기존 계획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접종 계획이 바로 잡아졌으면 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코로나19 백신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백신만이 살 길이다.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 백신 확보 못한 정부는 반성하라, 각성하라 이렇게 주장을 정부를 비판해 왔었죠. 근데 그 주장대로 우리가 7,900만 명분을 확보하고 나니까 최근 정부 뭐라고 주장하냐면 또 안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를 향해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접종 이상 반응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올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공급 일정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는 거와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믿고 접종을 맞아주셔야 되는 접종률에 대한 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세 가지의 변수가 있어서 그러한 변수들을 최대한 잘 통제하면서 접종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코로나 방역에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정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율 방역이 이뤄질 수 있는 현장 수칙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업종별로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 수칙을 만들어 이를 지켜나가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선을 잡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는 오늘 2차 TV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는 교통 공약을, 오세훈 예비후보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며 공약 경쟁을 벌였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모두 후보들 간 정책 경쟁이 매섭습니다. 서울은 어느 지역보다도 부동산이나 일자리, 복지 정책 등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는 두 번째 TV토론에서 부동산 공약 등을 두고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박 후보는 21분 콤팩트 도시, 수직정원 공약 등을, 우 후보는 철길, 강변의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 공약 등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는 우 후보의 강변 고층 아파트 공약은 조망의 공공성 문제가 있다고, 우 후보는 박 후보의 수직정원 공약을 이행할 만한 땅이 서울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의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는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찾아 서울 전역에서 도보 10분 내에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하는 철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청사를 방문해 경제정책을 발표한 오세훈 예비후보는 2032년에 서울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신환 예비후보는 공공보육을 2배로 확충하겠다고, 조은희 예비후보는 치매 안심하우스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재동의 AI 양재 허브를 방문해 서울을 지식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고, 무소속 금태섭 후보는 내일 예정된 안철수 후보와의 첫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국방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동해 민간인 통제선을 통해 북한 남성이 월남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서훈 국방부 장관은 국민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우리 군의 경계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감시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음에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예하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더 이상 군의 경계 실패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긴급 전수조사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우리 군의 사기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특별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우선 장관으로서 국민께 그런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말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장병 정신 상태부터 경계태세가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거 안 하면요 계속 이 사건 터집니다. 여당 의원들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완전 운용 능력 검증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수렁에 빠졌다며 환수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자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우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밝히고 다음 달 한미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평가가 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 후속 조치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후속 조치가 재발 방지가 아닌 CEO와 임원 책임 강화에 치우쳤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이 자본시장법을 독자적으로 해석해 예탁원을 징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펀드 판매사들의 내부 통제 기능이 작동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예탁원 징계에 대해선 감사원의 결론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공청회가 오는 24일 국회 운영소위에서 개최됩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어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혹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 장관이 논문 논란과 재선 형성 의혹 등을 하나도 해명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회의는 1시간가량 지체되다 결국 취소됐습니다. 전체 회의는 다음 주 24일로 연기가 됐지만 야당이 황 장관 측의 소명 여부에 따른 추가 보이콧을 예고해 다음 회의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어제 마감된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야당 측에 인사위원 추천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야당이 끝까지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당의 독자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합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야권에서 서울시 연립정부론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연립정부론, 연립시정론 이제 같은 말인데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립시정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네, 먼저 연립시정을 이제 제안을 한 거는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작년 12월에 이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를 만들어서 이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이 당시 안 대표가 이런 맥락에서 이 제안했다는 점이 지금 논의와는 조금 다른 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 동의를 합니다. 이후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후 2개월이 지난 지난 설 연휴에 이 나경원 그리고 오세훈 예비 후보가 잇따라서 이 연립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나경원 후보는 이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하면 이 서울시 공동 운영은 당연히 실천할 과제라고 밝혔고요. 오세훈 후보는 이 유권자 입장에서 기대할 만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야권의 이런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이 연립정부론에 대해서 현재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연립시정을 언급하는 그 속내는 어떤 건가요? 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먼저 이 표심입니다. 네. 이 안철수 대표는 이 보수층 표심을 잡기 위해 그리고 나경원, 오세훈 후보는 이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이 각각 연립시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 한 목소리로 연립시정을 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모두 자신이 중심이 된 연립시정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분석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단일화 이후를 고려한 그런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단일화를 하려는 이유는 이 상대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층을 이 단일화를 통해서 흡수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기대 혹은 전제가 있는 건데요. 지금부터 연립시정을 강조하면서 단일화 직후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 상대 후보의 지지층 이탈을 막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서울시장 이 후보군 당사자뿐 아니라 야당 안에서도 연립 그 시정론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어떤 관점 때문인가요? 네, 좀 두 가지 전망이 있는데요. 먼저 이 야권연대 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할이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공감위원장이 대표적인데 연립시정 제안이 후보 단일화의 촉진제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있습니다. 연립시정을 통해서 단일화의 새 국면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범여권 지지층이 민주당 쪽으로 모이는 양상인데 여기에 대항해서 이번 연립시정 제안은 범야권 지지층을 강력하게 묶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네네. 연립시정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부정적인 시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큰 효과는 없었던 선거용 카드 중 하나에 그칠 거라고 보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다지 표심을 자극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인데 이 관측의 전제에는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냐? 지금은 어떤 논의가 되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는 논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안철수 그리고 오세훈 그리고 나경원 캠프 쪽에서는 지금 어떤 논의도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정진석 공감위원장이 이 연립시정에 대해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반대로 이 연립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인사가 이 당내에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요. 김 비대위원장은 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물론 김 비대위원장은 가령 국민의힘 독자 후보로 선거에 나서도 이긴다라고 말을 했다가 최근에는 단일화가 준엄한 국민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말이 자꾸 달라지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제안했던 연립시정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월에 안철수 대표가 처음 연립시정을 제안했을 때에도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네. 재점화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연립시정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 반응이 나왔던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안 대표는 이 취지에 대해서 김 비대위원장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또 대응을 했습니다. 네. 다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서로를 향한 이런 발언의 수위 자체는 좀 상당히 누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립시정론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의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런 야권의 연립시정 논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견제 모드입니다. 앞서서 이 강선우 대변인은 이 서울시는 나눠 먹는 케이크가 아니다. 이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염태영 그리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 서울시의회 109석 중 101석이 지금 민주당 건데 이 현실에서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 109석 중에 101석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야당의 연립시정이 운영이 잘 되겠느냐, 그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최근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립정부론, 연립시정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1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학폭 일벌 100개 해야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폭 논란의 도화선이 된 여자 프로배구 선수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는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되는 등 코트 복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폭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을 저지른 시기에 상관없이 일벌 100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70.1%로 아주 높게 나타났고요.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지나치다는 응답은 23.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났습니다. 학폭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폭력은 뿌리 뽑아야 할 90대 악습이라며 폭력을 근절시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초측의 폭력 근절을 국가대책으로 규정하고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하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상담 신고부터 조사 처리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고 일관된 대응 체제를 마련할 것을 추구합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어제 논평을 통해서 학교 폭력 엄중 징계는 아무리 인기 높은 스포츠 스타라도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다며 학폭은 일벌 100개로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면피성 대책으로는 체육계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교 폭력, 비단 체육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학폭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회 전반의 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정치톡. 핸드폰 2-3개 갖고 다녔다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이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MB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도청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팽배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핸드폰 2-3개 갖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때는 한 개만 갖고 있었는데요. 주위의 의원님들이 큰일 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네, 그랬었죠. 대체적으로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딱 낮아져요. 네, 그때면은 도청이 되는 거라고 의심을 했죠. 안 의원은 이어서 MB 정부 시절 국회의원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사찰이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에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 의원은 MB 정부 불법 사찰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가 국회의원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 전반에 대해서 박형준 당시의 민정무수석이 이 사항을 알고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이죠. 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박형준 예비후보는 하늘에 맹세코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불법 사찰은 정무수석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나를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MB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중대 범죄라는 여당의 주장과 선거용 공세라는 야당의 주장 속에서 불법 사찰 논란은 과연 어떻게 매듭지어질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사의를 이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이견을 밝힌 게 이제 그 배경이라고 이제 밝혀서 더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뭐 잠깐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 사이에 검찰 이제 고위급 인사 이번에 4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고위급 인사에 관련해서 조율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이제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고 윤 총장과도 잘 아는 사이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좀 반영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요.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인사를 좀 검찰 의견도 반영시킨 인사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휴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 수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노력을 통해서 뭔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본인과 얘기를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임명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좀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사의를 표명했고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대통령이 모든 이제 계속 만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회의는 참석을 했고요. 그런 걸 보면 신 수석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좀 깊은 것 같고 많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회의를 불참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의를 꺾지 않는 것은 아닌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업무는 뭐 그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수석의 돌발 사의 배경을 놓고 설이 분분했습니다. 조국 라인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무부 장관 편을 들고 신수석을 패싱했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일단 청와대 관계자 이 부분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패싱했지 그랬더니 패싱 아니에요. 그냥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조율하다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직접 가서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패싱이 아니래요. 이게 패싱이죠.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 의견도 다 듣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이 패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해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보통 검찰 인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민정비서관하고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검찰국장이 인사한 실무를 놓고 이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논의를 해요. 그런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를 하면 그거를 갖고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 프로토콜이 이번에는 안 됐어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가서 사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청와대 해명 중에 제가 상당히 웃기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께서는 조율이 다 된 줄 알고 재가를 하셨다라고 해요. 이런 해명을 하는 청와대 참모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것은요. 대통령께서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본인들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 보면은요. 아니 민정수석이 단순히 검찰 고위급 인사 몇 명 의견 조율이 안 됐고 내 얘기를 안 들어줬다고 그래서 사의를 계속 표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이상한 일이 권력 핵심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조율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재가를 한 것으로 청와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정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면요. 기본적인 청와대 프로토콜이라면요. 그래? 법무장관 저기 민정수석 같이 들어와서 보고하세요. 이게 기본이죠. 갑자기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법무부장이 직접 와가지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신 것인가? 정확하게 일처리하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장 수장이 얘기하는 조율 부분은 저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 수장은 조율 부분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조율을 한 걸로 인식하고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재가를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사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와 민정수석 사이의 갈등의 문제는 분명히 인정을 했고요. 이제 조율이 돼서 대통령이 조율한 걸로 알고 사인했다 이런 발언은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 수장은 또 했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확인하고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게 표면화된 것 자체는 정말 이건 부정적이에요. 아니 어떤 형태로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갈등이 생겼다. 그것 때문에 인사가 문제가 생겼고 대통령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표면화되고 이렇게 밖으로 노출된 것 자체가 사실은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미리 잘 조율을 해서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의견이 충돌할 수 있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패싱 문제도 물론 뭐 의견을 안 들었으니까 패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패싱의 원래 개념은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컨대 중간에 누가 있는데 그 중간 다리를 아예 건너뛰고 그냥 밑에 사람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 그건 패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 충돌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개인적으로 재가를 받으러 들어가서 재가를 받은 거니까 그걸 뭐 패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완전한 패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 맞아요. 다만 거기서 의견이 좀 충돌했던 것 같고 저는 끝까지 그래도 의견을 맞췄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뭐 충돌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조직이든. 그런 부분들이 잘 매끄럽게 해결 안 된 부분은 좀 이제 외부적으로 그게 밝혀진 부분, 이렇게 드러난 부분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논의는 했었고 비록 민정수석의 이제 의견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패싱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알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제 신현수 수석의 사의를 계속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신 수석은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국정 운영에 타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여권 핵심부의 인사들끼리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태까지의 악재는 외부 요인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청와대 내부 요인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인사의 명이 지금 듣질 않는 거예요. 핵심 참모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레임덕의 징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요. 세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이 계속 사의를 표명하다가 대통령이 그래 나랑 같이 그래도 일하자라고 해서 사의를 철회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강철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을 패싱을 하고 또 보고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광철 비서관을 좀 사퇴시켜서 좀 상황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요.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이러한 인사 분란과 관련해서 나와서 해명을 했거든요. 해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은 상당히 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잠재워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는 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여권 핵심부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장 수장은 그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청와대가 그럼 왜 적극적으로 이걸 반박을 했느냐, 해명을 했느냐. 저는 이게 다른 문제로 점점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어요. 뭐 이광철 비서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광철 비서관도 전 수석 있을 때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연결돼 가지고 지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해결을 안 하게 되면 사의를 표명한 건 맞고 그러면 또 다른 의혹과 의혹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예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해서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갈등을 그대로 표명한 것도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런 사의 표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다 시시콜콜 이렇게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찌 보면 또 다른 의혹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당청과 검찰 간의 갈등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있죠. 이제 곧 또 검사들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을 하고 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박범계 장관이 그냥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은 신현수 민정수석은 일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 이런 일이 있었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 드냐면요. 아, 대통령께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보고 나가라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민정수석이 인사안 가지고 사의까지 하고 사표까지 내고 이제 그만두기까지 했다? 이것은요, 큰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여권 내 권력 암투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이제 생각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만 얘기해서 장 소장한테 한번 동의합니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중간 간부도 저는 이제 소폭으로 이루어질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7월에 지금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면 대폭 인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소폭으로 할 것 같고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을 옮기거나 이럴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7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소폭으로 이루어질 거고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최종 재관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번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 간부 인사를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러면 또 지금 수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또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제가 볼 땐 또 동일한 일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중간 간부 인사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두 사람의 의견 조율을 마치고 오라고 그렇게 확인하실 거라고 봅니다.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신현수 이제 민정수석의 의견이 반영될 어느 거라고 정도 이제 반영될 것으로. 근데 여권 핵심부나 청와대에서는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사인을 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추측과 상상인데 신현수 수석 검찰 출신,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하고도 좀 친해?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권력 핵심부를 향한 수사를 좀 윤석열 총장과 잘 얘기해서 좀 잘 처리해 주길 바랬었는데 신현수 수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원자력 이거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있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문제 이것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 신현수 수석이 검찰에 큰 영향력이 없구나. 이걸 잘 조율 못하는구나. 이 사람 믿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신현수 수석이 읽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검찰 수사 때문에 신현수 수석의 거취가 상당히 좌지우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영입을 했지만 최근에 1년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를 민정수석에 대한 실망으로 신뢰를 잃어서 이번 일까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수사하는 거 정치적이지 않다고 본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저는 그 말이 다 대변한다고 봐요. 그리고 신수석에 대해서 계속 지금 사표 만료를 하고 있잖아요. 사의 반려하고 만료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재신임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재신임을 했으면 밑에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신수석이 뭐 저는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거둘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신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수석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상당히 부딪히는데요.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늘 부딪히시죠.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뜨겁게 맞붙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000여 명에 달하는 인물의 동약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코 덮어놓고 갈 수는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난데없이 12년 전 전 정권의 일을 끄집어내어 불법 사찰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저급한 정치 공세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MB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벌였다. 뭐 지금 이런 논란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이 이제
국정원이 밝힌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국정원장이 어제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얘기죠. 지금 뭐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1,000여 명 정도. 근데 제가 볼 때는 1,000여 명이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299명 정치인 모두, 국회의원 모두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명박 정부 때는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모두에 대해, 국회의원 모두에 대해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내용 자체는 본인은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국정원장의 말입니다, 이거는. 대신 그 내용이 있는 건 확인을 했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걸 공개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사찰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공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 요청한 게 뭐냐면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국회가 좀 나서서 특별법 만들어주면 이거 공개하고 그다음에 폐기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폐기도 못하고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지금 설명이 된 거니까 최소 1,000명에서 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 사찰이 이루어졌고, 그 사찰된 내용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거 맞고, 국회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법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주면 국정원은 공개할 용의가 있다까지가 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구체적인 사찰 내용이나 뭐 다른 정권의 불법 사찰 여부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당은요, 자료 공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 측은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임기를 포함해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든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든 아니면 전수조사를 하든 이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불법 사찰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당연히 그 불법 사찰한 사람들, 지시한 사람, 직접 한 사람 다 벌 받아야죠. 이거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왜 이 시점에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했느냐.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어제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록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내용도 못 봤다.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불법 사찰이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1,000명 정도가 이런 불법 사찰을 당했다. 여러 가지 자금 흐름까지도 있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보지 않았다고, 국정원장조차도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는 4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공작이다. 선거 공작이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왜 이 시점에 꺼내냐고요. 2017년도에 국정원 적폐 개혁 특위에서 이 사실 다 확인했어요.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하냐고요. 이것은요,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그런 공작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적폐청산에 아까 얘기했던 장수장이 얘기했던 적폐청산 거기 TF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불법 사찰의 문제가 발견이 됐고,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전에도 환경부에서 국정원에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환경부 4대강 관련해서 불법 사찰이 있었냐 없었냐. 거기서 들어온 보고서, 그러니까 정보를 넘겨준 거죠, 환경부에. 국정원에 넘겨준 환경부에 넘겨준 보고서에 보면 불법 사찰 내용이 또 포함된 내용도 거기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불법 사찰에 대한 실체는 확인이 된 겁니다. 뭐 국정원장도 얘기를 했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야당은 그렇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어요. 선거 시기에 왜 그럼 이 문제를 거론하냐 문제가 얘기될 수는 있지만, 저는 선거를 떠나서 지금 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사찰의 대상이 있는 게 여야 의원이 다 포함돼 있어요. 뭐 장수장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언론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사찰을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단죄를 내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이 선거철이니까 이걸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미루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 이걸 밝혀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계속 미루면요,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대선 때 못 해요. 그럼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다음 때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걸 좀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특별법 만들어서 공개한 다음에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이거 지금 계속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이루어진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정부마다 했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그리고 나서 폐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좀 있나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정원은 정치개입 안 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박지원 국정원장은요, 정치 뚝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가장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이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입니다. 어제 나와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어요. 예를 들면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서 아니 여당에서 요 관여돼 있습니까? 당시에 정무수석 했으니까 보고받았을 거 아닌가요? 했더니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는요. 나중에 확인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이것은 계속 정치적 공격을 받게 만드는 하나의 빌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을 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개연성이 뭐냐면요.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럴 것이다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불법 사찰한 나쁜 사람들 그 프레임에 가둬서 결국에는 4월 재보궐선거 때 영향을 끼치려고자 하는 나쁜 정치적인 공작입니다. 현재 뭐 그 부산 시장 예비 후보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완전 그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박형준 지금 후보는 부인하고 계시는데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뭐 뉴스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방송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공중파 방송에서 공개를 했어요. 강하나 앵커도 잘 들으셨겠지만 네.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 서류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정무수석, 그다음에 홍보수석 보고했다. 보고 라인이 기록돼 있습니다. 4대강 관련된 사찰했다. 그리고 사찰한 내용이 누구누구에게 보고됐느냐 하는데 그 보고 라인에 정무수석, 홍보수석 있어요. 근데 박형준 의원이 지금 박형준 후보가 그 당시 홍보수석, 정무수석을 다 했었어요. 네네. 그럼 본인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문서에 보면 보고받은 게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뭐 지금 여기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고받은 건 맞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든지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서류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건 부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명백한 서류가 존재하는데 왜 국정원장은 확인이 안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보고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건 국정원장이 한 얘기고 지금 얘기는 박형준 후보가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형준 후보는 분명히 보고 받은 걸로 명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이제 뭐 어제부터 나온 이야기니까 당분간 좀 추이를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앤 이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논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의 영하 9도 등으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다시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